지금까지의 영상에선 다윈이 밝혀낸 자연의 원리, 생물종의 존속 방식과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그런데 다윈의 말 맞다나 생존 경쟁에 의한 자연 선택론이 그토록 명확한 증거로 밝혀낸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왜 당대의 신학자를 포함한 사육가들, 원예가들, 심지어 동료 과학자들까지도 다윈의 이론에 의구심을 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다윈의 이론엔 난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다윈도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자기 이론의 약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일군의 주장들을 정리한 뒤 하나하나 논박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연 선택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과도적 형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윈의 주장대로 종으로부터 생긴 조그마한 변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선택에 따라 누적되어 나중에 가서야 확연히 구별되는 어떤 종이 되는 것이라면 그 누적되는 과정에서의 중간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야겠죠. 그런데 반대자들은 이런 중간종에 대한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윈에게 반박합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자연 전체가 중간종에 따른 혼란 없이 명확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다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 근원종이 같은 지역에서 살 경우 실제로 그 지역에서 과도적 형태는 많이 발견됩니다. 다만 자연 선택론의 이론이 기대한 만큼의 중간종이 발견되지 않는 가능한 이유는 여럿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다윈은 지질학적 구조의 변동성을 드는데요. 우리가 현재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특정 지역의 지질학적 구조는 과거에는 떨어져 있었거나 지금과 다른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 운동을 비롯한 각종 이유로 대륙의 전체나 부분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던 두 집안이 모종의 이유로 만나 마치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생겨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륙엔 중간종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현저하게 다른 종만이 각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다른 설명으론 원래 종의 멸종 가능성입니다. 자연상의 경쟁은 유사한 종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변종과 그것의 원래 종은 유사한 지역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서로의 경쟁자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변종이 나타나고 그것의 변이적 특징으로 인해 원래의 종보다 생존력이 우세하다면 변종은 살아남고 원종은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되겠죠. 혹은 중간 변종에 해당하는 초기 변종이 멸종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마치 변종이나 원종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과 종 사이의 구별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다지 명확하지도 않고 명료하게 구분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즉, 어떤 학자가 다른 종으로 구별했던 그 종이 사실은 그와 유사한 어떤 종의 중간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유에서 중간종은 발견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진 종을 중간종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새로운 종이라고 발표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연구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첫 번째 반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다윈은 반대자들의 두 번째 반론을 논박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과연 변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자연상의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종 분화가 변이라는 것을 통해 가능하냐는 거죠. 덧붙여 다윈이 말하는 진화가 한편으론 전혀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나도 정교하여 필수적인 기관을 만드는 게 이치에 맞냐는 것입니다. 다윈은 이 같은 이견에 우선 자연을 한번 보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자연상에서 유사한 습성, 외양을 가졌지만 별개의 특징을 가진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범한 다람쥐와 날다람쥐, 원숭이와 날여우 원숭이 등 오히려 변이, 진화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사례들이 자연 세계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처럼 보이는 동식물의 일부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조와 일부 펭귄같이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는 동물도 있고 물갈퀴를 가지고 있지만 물가의 근처도 가지 않는 거위종도 있죠. 이를 창조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신은 많은 생물종에 실제로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필요하거나 적절한 쓸모라고 볼 수 없는 용도의 특색을 부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눈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적 구성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단순히 변이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윈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물 기관의 변화는 특정 기능으로부터 다른 기능으로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수반합니다. 예컨대 어류의 불해가 허파로 변하거나 아가미가 식도와 기도로 변하는 시기죠. 이런 설명은 인간의 식도와 기도가 얼핏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까지도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다윈은 어떤 최하등 생물의 경우엔 눈과 같은 신경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빛을 느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기능, 즉 빛을 탐지한다는 기능이 최하등 생물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부터 인간의 눈과 같은 아주 세밀한 구조로까지 다양한 층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이의 다양한 수준의 탐지 기능을 가정해선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윈은 이 두 번째 반론과 관련한 사람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창조설의 입장에서 볼 때 변화가 이렇게 많은데 참된 창조는 이렇게까지 적은 것은 어째서인가? 각기 자연계의 각 장소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수많은 생물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과 기관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점진적 변화의 단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연이 한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갑작스런 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연은 결코 비약하는 일이 없으며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짧고도 확실한 계기를 위하여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반론은 본능이 자연 선택에 의하여 선택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본능이라는 건 생물의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본능은 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며 변화 가능한 변이의 누적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본능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윈은 본능이라는 것에도 복잡성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본능도 발견되지 않는 생물종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는 즉 본능의 발달에 점진적인 단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건데요. 특히 어떤 동물이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본능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의 닭은 알을 품지 않으려는 본능을 보이며 문명화된 개는 가축에게 달려들지 않고 현대의 병아리들은 개나 고양이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 같은 걸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들 각각이 우리가 생물의 본능이라고 부르는 양상들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본능이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의 본능은 어떻게 선택에 의해 변화되는 걸까요? 다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세 가지 생물 사례를 고찰합니다. 첫째로 뻐꾸기의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 뻐꾸기는 탕란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란은 새가 다른 둥지의 알을 낳아 다른 새가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뻐꾸기는 이 탕란의 본능을 어떻게 획득했을까요? 뻐꾸기는 새끼를 매일 낳는 게 아니라 이틀 내지 사흘의 간격을 두고 낳습니다. 또한 뻐꾸기는 일찍이 둥지로부터 이주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즉, 만약 뻐꾸기가 한 둥지에서 새끼를 모두 낳고 일일이 그들을 부화시키려면 새끼들 사이의 나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뻐꾸기 자신도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만 합니다. 알을 다 낳기까지만 해도 최소 며칠은 둥지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탕란의 본능을 지닌 뻐꾸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뻐꾸기들보다 생존에 더 유리했기에 현존하는 뻐꾸기들이 대체로 탕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본능은 새끼 때부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뻐꾸기는 그의 둥지 형제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른 새끼들을 추위와 기아로 내몰아 죽게 만들거나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가능한 많은 먹이를 얻기 위한 본능인 셈이죠. 이러한 기생적 본능은 다른 종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이를테면 몰로트루스 보나리엔시스라는 종은 스스로 자신의 둥지를 완성시키는 법이 없으며 남의 둥지에 15개 이상의 알을 낳기도 하고 빼앗은 둥지의 알들의 구멍을 내거나 밖으로 떨어뜨려 없애는 습성을 보입니다. 본능과 관련된 둘째 사례는 노예를 만드는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론 몇몇 개미종에 관한 사실들인데요. 다윈이 인용한 파베르 위베라는 학자의 관찰에 따르면 포르미카 루페센스라는 독특한 개미종은 전적으로 노예에 의존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면 위베가 이 개미종 30마리를 노예 없이 가둬놓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풍부히 채워 넣은 뒤
그들을 일하게 하기 위한 자극으로 그들의 애벌레와 번데기를 놓아두었으나 이 30마리의 개미들은 끝끝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종족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뒀음에도 일하느니 죽기를 택한 거죠. 이와 비슷하게 분개미라는 개미종도 노예를 두는데, 이 분개미들은 루페센스 종보다 훨씬 부지런하며 더 서수의 노예를 거느리고 덜 의존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윈은 이러한 본능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측하는데요. 개미들은 원래 번데기를 발견하면 집으로 가져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로 비축해둔 번데기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화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부화한 개체들을 본 몇몇 개미종들은 이 새끼들을 단순히 죽여서 먹는 것보다 필요한 노동을 분담하는 게 더 유용하다는 것을 우연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누적되어 루페센스 종이나 분개미 종에서 발견할 수 있듯 직접 노예를 기르고 부리는 생물종이 나타나게 된 거죠. 즉, 먹이를 얻기 위한 본능이 노예 획득을 위한 본능으로 전환된 겁니다. 셋째 사례는 꿀벌의 벌집 짓기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모든 벌이 완벽한 형태의 구조로 벌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델리포나 종의 벌집은 약간의 하자를 보이며 땅벌의 집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죠. 이는 즉 벌집의 완성도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꿀벌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아는 완전한 형태의 벌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러한 구조 수준에서 나는 차이는 밀랍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누적되어 형성된 자연 선택의 소산입니다. 각각의 벌들은 자신의 생활 조건에 맞게 최소한의 밀랍과 꿀을 이용하여 벌집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쉬운 꿀벌은 보다 완전한 형태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생활 조건에서의 벌들은 더 조악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벌집 짓기 본능 역시 환경 조건의 압력에 따른 생물종의 진화가 반영된 결과인 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윈이 반대자들에 대한 논박을 통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생물종의 어떠한 부분도 변치 않은 것은 없으며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수백, 수천만 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우세하는 모든 것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화석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로 남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 진화 반대론자에 대한 반박에 담긴 다윈의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